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핫바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었네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하며 오늘도 흘러가는 소중한 시간의 한 켠을 역사의 지식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로마의 번영과 갈등. 오늘은 다시금 로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앞서 기원전 300년에서 서기 1년의 시기에 서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뽑을 수 있는 로마와 카르타고의 포에니 전쟁을 이야기하였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댓글에 포에니 전쟁 어디까지 아니? 예, 링크를 아래에 남겨두겠으니 꼭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시금 포에니 전쟁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 기원전 3세기 이후 로마가 서양에서 패권을 잡고 번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오늘은 그 로마의 번영과 갈등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왕국까지 모두 로마의 영토로 되고 더 이상 로마에 저항할 나라가 없게 되네요. 지중해는 물론 서아시아, 소아시아, 아프리카 북부의 모든 지역이 로마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그야말로 대적할 상대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얻은 로마였지만 반면에 또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시점이었는데, 잃어버린 것은 바로 로마 정신이었습니다. 원래 로마의 정신은 근검절약의 문화였는데 식민지에서 조공과 전리품이 계속해서 로마로 들어오게 되자 로마인들은 귀족뿐만 아니라 농민들까지도 흥청망청 호사스러운 사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잠깐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없을 때야 근검절약하는 것이 맞지만 있어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말이죠.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귀족들로서 이들은 계속하여 조공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동을 흥청망청 써도 상관없었지만, 농민들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흥청망청 사용을 하였던 게 문제였던 것이었죠. 그로 인해 농민들은 더욱 가난해졌고, 돈이 없는 농민들은 땅을 귀족에게 바쳐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고, 귀족들은 농민들의 땅을 모아 라티품디움이라는 대농장을 만들고, 몰락한 농민들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의 라티푼디움에서 노예처럼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니 말이에요. 이렇게 부패가 심해지자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기원전 133년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몇 명의 부자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것이 부패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토지를 다시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이러한 법을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했을 리가 없죠. 결국 그는 귀족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형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추진하여 형처럼 호민관에 당선된 후 농지 개혁 법안을 내게 되었지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동생까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무산이 되었고, 로마의 번영으로 인한 귀족과 농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게 된답니다. 제1차 삼두정치. 혹시 삼두정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카이사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때는 지난 시간 전해드린 중국 한나라의 무제가 흉노족을 저 멀리로 쫓아버리고 위만조선을 함락시킨 다음해로 기원전 107년 평민파 마리우스란 인물이 로마 집정관에 당선이 된답니다. 그는 군인 제도를 개혁하여 평민뿐만 아니라 빈곤층에게도 기회를 주게 된답니다. 원래 로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기와 전쟁에 필요한 물품은 자신이 직접 준비하여 입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층에게 군입대 자격을 준다는 것은 현재와 같이 보급을 시작한다는 의미이기에 개혁이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군인 수는 당연히 늘었겠지만
군인들에게 주는 특혜는 줄어들 테니 평민들의 생활까지는 좋아지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원전 86년 평민파 마리우스의 경쟁자인 귀족파의 술랄한 인물이 집정관이 됐는데 두 파벌의 피튀기는 권력투쟁을 벌이고 그로 인해 두 명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 틈에 권력을 잡은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폼페이우스입니다. 그는 에스파냐의 반란과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모두 진압한 전쟁 영웅이었고 기원전 70년 크라쿠스란 인물과 함께 공동 집정관에 오르게 됩니다. 이 크라쿠스는 이 시기에 로마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이 두려워한 인물은 따로 있었으니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평민파 출신인 그는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로마의 영토를 크게 넓힌 덕택에 지지율이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해 기원전 60년 두 명의 집정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카이사르와 함께 3인이 함께 통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를 제3도 정치라고 부르게 된 것이랍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카이사르의 집권. 카이사르는 그 후로도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기원전 59년 집정관이 되고 기원전 58년에는 지금의 영국을, 기원전 52년에는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게 되며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카이사르는 그때 벌써 로마 최고의 영웅이 되어 있었네요. 이때 삼도정치 집정관 중 한 명인 크라수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만 제거하면 자신이 모든 권력을 질 수 있다는 야망을 가지며 원로원을 부추겨 갈리아에 머물고 있던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두고 혼자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카이사르가 바보도 아닌데 그 속셈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 없었겠죠. 결국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은 지금도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자주 쓰이는 말이 되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폼페이우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카이사르는 전투도 하지 않고 로마를 장악하게 되었고 폼페이우스는 나중에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려는 이집트의 왕이 죽여버리게 된답니다. 정치의 세계는 정말 냉혹하고 살벌한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에는 카이사르에게 대적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고 원로원도 당연히 꼬리를 내리게 되었지요. 카이사르는 최고 지위인 종신 독재관에 올랐고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카이사르는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평민에게 토지와 식량을 나누어주고 대규모 공사를 벌여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식민지를 더욱 늘려 많은 물자가 로마로 들어오도록 했고 앞선 사치로 인해 평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었기에 지나친 사치를 금지했으며 청부업자가 함부로 평민들의 돈을 빼앗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를 찬양하게 되었지만 카이사르는 국민의 지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는지 이미 황제 못지않은 권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는 실제 황제가 되고 싶어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네요. 로마 제정시대로 들어서다. 카이사르의 권력이 갈수록 커지자 그의 반대파들이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파에는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브루투스도 끼어 있었답니다. 반대파는 공화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카이사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원전 44년 3월 15일 결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카이사르는 평소와 같이 원로원에 가려고 집을 나서려는데 이날따라 그의 아내가
평소와 달리 원로원에 나가지 말라며 옥깃을 잡아 말렸지만 가이사르는 아내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길을 나섰고, 원로원에 가는 길에서는 웬 젊은이가 길을 막고는 원로원에 가지 마라! 고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카이사르는 웬 미친놈이야! 라며 그를 쫓아버리고 원로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몇 마디나 했을까? 갑자기 수십 명의 암살자들이 달려들어 카이사르를 칼로 찔렀고, 암살단 중에 브루투스를 발견한 카이사르는 또 한 번의 유명한 말을 남기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암살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시민들 앞에서 브루투스와 카이사르의 오른팔 안토니우스가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존경하지만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뒤 눈물을 흘렸고,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가 황제를 꿈꿨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브루투스에게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피 묻은 망토를 보여주며 카이사르는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을 만큼 로마를 사랑했다고 추도 연설을 하게 되고, 이 연설에 감동을 받은 로마 시민들은 금세 마음을 바꿔 브루투스 일당을 공격합니다. 제2차 삼두정치. 브루투스 일당을 타도한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43년 레피두스,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하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삼두정치랍니다. 이번에는 통치 영역까지 나누어 안토니우스는 동방 지역을, 옥타비아누스는 서방 지역을, 레피두스는 아프리카 지역을 나눠 가지게 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원전 31년 이들 사이에 내전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에 벌어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내전은 끝이 나고, 서양 세계를 다시 통일한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9년 1인자라는 뜻의 프린캡스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그는 원로원을 존중하는 척 했고, 원로원은 보답으로 신이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란 호칭을 옥타비아누스에게 선사하게 됩니다. 물론 정식 황제의 호칭은 옥타비아누스의 후계자인 티베리우스 때부터 쓰이게 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와 다름없는 호칭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로마를 제정시대로 규정함에 따라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상 로마 제국의 첫 황제라고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렵 유대인 지역에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는데, 훗날 서양 세계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고, 이날로부터 역사는 기원전에서 서기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로마의 번영을 통한 갈등부터 삼도정치 및 로마의 황제가 나타나게 되는 제정시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면 기원전의 시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비포 크라이스트 서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둔 잊지 말자 핵심 내용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